제가 그래도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월가 기관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짧은 기간 안에 달러 인덱스가 10% 가까이 빠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달러 강세 이퀄 주식코인 하락, 요 법칙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코인 이슈 경제 채널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죠? 박은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비트코인 그동안 계속 하락세, 횡보세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그 사이클 이게 깨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는 않는데 4년 반감기 사이클이 깨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네. 보통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가격이 최고점을 달성을 하거든요. 2012년도에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1년 뒤에 2013년도 11월 달에 최고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 반감기인 2016년도에는 1년 5개월 뒤에 17년도 12월 달에 최고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20년도 5월 달에는 21년도 11월 달, 1년 6개월 뒤에 최고점이 나왔고요. 그럼 이번에 24년도 반감기 때는 올해로 가정을 했을 때 올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4년 반감기 사이클이 우리가 지금껏 그동안 4년 동안 공급량이 줄면서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보다 월가 기관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주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공급량이 준다, 절반으로 준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죠. 떨어지기도 하고,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비트코인 분기 수익률이거든요. 네. 보통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반감기가 있는 해 4분기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네. 그 다음 연도 1분기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2012년도에 반감기가 있었고 12년도 4분기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네. 13년도 1분기에 오르고요. 16년도 4분기, 17년도 1분기, 그리고 20년도 4분기, 21년도 1분기. 근데 올해 보시면은 24년도 4분기에는 많이 올랐는데 올해 1분기가 깨졌어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지금 1분기가 깨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채굴 반감기가 있는 해 다음 1분기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17년도, 21년도에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1분기가 깨졌죠. 네. 그래서 이러한 4년 반감기 사이클이나 패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최고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유는 4년 반감기 사이클보다는 미국 대선 4년 사이클이 좀 더 신비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4년마다 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면 돈을 찍어야 되고, 그 유동성 확장이 우리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원인이 이제 뭐 그런 뭐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유동성이 언제 풀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상승에는.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지난번 그 이더리움이 2025년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정말 지루하게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움직였죠. 맞아요. 상황도 좀 한번 점검해 주시죠. 아마 2월 달이죠. 제가 했을 때도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떨어졌을 텐데 운 좋게도 출연하기 전에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더리움 가격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트럼프 행정정책의 암호화폐 정책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첫 번째 경제적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많은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정책이. 네. 그렇게 되면 뭐 ICO를 통해서 많은 자본을 유입시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이런 유명인들이나 기업들이 알트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달러 기반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자본을 유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채권 발행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미국 국채든 아니면 뭐 회사채든 아니면 뭐 펀드나 ETF 상품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많은 자본을 미국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관광객들이 뭐 여행을 간다고 할 때도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미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보통 트럼프랑 일기 때도 그렇고 파월 연준의장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연준과 사이가 안 좋은데 연준의 권력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가지가 스테이블 코인이 되거든요. 네. 항상 연준의 독립성을 부정해온 인물이 트럼프인데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파월 보고 금리를 내리라고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쪼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파월 연준의장만큼 트럼프 얘기를 안 듣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달러 발행 권력을 질 수 있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발행을 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해준다고 하면 연준의 영향력은 조금 더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도 좀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더리움이 나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전체 유통량 중에 60% 이상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미국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그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연준한테 규제를 받고 그 밑에 이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사들은 주정부한테 규제를 받는 법안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뭐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시장이 커질 거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던가 아니면 암호화폐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성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성, 확장성이 될 수 있겠죠.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뭐 롤백이라던가 아니면 이더 뭐 체인이 멈췄다던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랑 많이 비교들을 하시니까 솔라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밈코인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체인이 가부화가 걸리고요. 네. 그리고 전송 지연이나 아니면 뭐 메인넷이 중단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서는 이더리움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중성, 확장성 부분을 보면 뭐 디파이나 NFT, 뭐 메타버스, RWA 같은 모든 섹터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구동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분야에서도 이더리움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나 은행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던가 아니면 신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더리움 생태계밖에 없죠. 대안책이. 자기네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뭐 발행하던가 아니면 코인을 발행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수익은 당연히 좋을 겁니다. 수익은 좋을 건데 이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존 전 세계 많은 고객들을 갖고 있고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속도나 가치 측면에서는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좀 큰 네트워크, 큰 곳에서 사업을 성장을 시키고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솔라나 얘기가 좀 나와서 네. 그 솔라나 기반으로 그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도 좀 여러 가지 코인들, 패밀리 코인도 그렇고 자신 코인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솔라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의 의중이 많이 달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요게 솔라나랑 이더리움을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솔라나는 이제 소매용에 좀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관들용 그렇게 적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솔라나 같은 좀 대중적이고 뭐 미국이 뭐 밀어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매용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좀 유틸리티 부분에 조금 강점이 있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안전성, 기관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경쟁자라기보다 구분해서 봐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전성, 그다음에 확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은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어떤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 이더리움 그 뭐 무겁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그리고 그 플랫폼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너무 올드하다라는 네. 평도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는 맞아요. 부족한 거는 맞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알트코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볼 때 기술력이 좋아서 그 알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좀 알트코인 투자는 지금은 제도권 밖에 있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투기성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술적으로 보고 솔라나를 기술적으로 보고 요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솔라나보다 더 좋은 뭐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코인들이나 그런 네트워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ETF
ETF와 관련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올랐는데 ETF를 사는 그 기관의 유입량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건 좀 아직 저조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 유입량이 좀 저조하긴 하거든요.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데 ETF 유입량이 좀 저조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월가 기간이어도 이더리움 ETF는 안 살 것 같아요. 매력도 없고 뭐 쓰임새가 없죠. 지금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17년도 뭐 18년도 예전에 이더리움의 상승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더리움을 좋게 생각하는데 네. 그냥 월가 기관들 뭐 헤지펀드들 이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이 없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승인을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율이 한 2%에서 3%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국채 이자율이 한 3%에서 4% 정도 되는데 굳이 월가 기관들이 담을 필요가 없죠. 이더리움 ETF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관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받지는 못할 건데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확실히 뭐 미 채권들 그 금리가 상당히 높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그래도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죠. 네. 금리를 내려주면 당연히 기관들도 포트폴리오의 위험성 자산 그 비중을 높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이더리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가정하에 네. 그때부터 보통 이젠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할지 찾으려고 해요. 네. 이거는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실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본능 중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상황이 반드시 반복될 거다 이런 심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껏 12년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후에 알트코인 물량이 반드시 왔었어요. 네. 단 한 차례도 안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코인 투자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아, 비트코인이 이렇게 최고점 랠리를 찍으면 다음에는 알트코인이 시장이 오겠구나, 불장이 오겠구나. 추세가 반복될 거라는 이런 심리가 있고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가 기관들도 요거를 놓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면 이더리움이나 그런 알트코인들이 보통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죠. 하고 이번에 만약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다음 크립토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존하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이더리움밖에 없거든요. 네. 현물 ETF 승인이 된 게 이제 이더리움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뭐 솔라나나 리플 이런 애들이 되면은 선택지가 많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이더리움이 기관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의 유일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괜찮게 봐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도 많은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자본들이 이더리움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가 바로 ETF의 어떤 유입량, 그러니까 ETF가 커지는 시점이다. 네. 하긴 뭐 ETF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ETF의 인기가 올라가면 돈이 유입이 되면 그 돈으로 현물을 사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어떤 새로운 강력한 수요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기대. 근데 지금 그게 없이도 이더리움이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뭐 암호화폐 내에서도 수요는 있으니까요. 가격 상승은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 조금 전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이번에 사실 그 미국 경제, 미중 갈등, 관세 전쟁 이런 것으로 점점 안 좋아지면서 연준이 움직이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뭐 관련된 어떤 자산, 뭐 지금 말씀하신 이더리움의 가격도 상승 시점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월가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9월 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오히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9월 달로 좀 늦춰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이나 7월 달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붙죠. 6월 달, 7월 달까지 트럼프의 관세 이런 협상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이 관세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물가를 상승시킬 건지 아니면 반대로 소비 감소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시킬 건지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협상 완화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
그럼 연준이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6월달, 7월달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선반영할 수 있거든요. 네. 요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작년 거거든요. 2024년도 9월 19일 날 잭슨 홀 미팅. 그때 연준이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50bp 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올라가죠. 네. 그리고 4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5월 26일 날 금리가 높았다가 최저점을 찍죠.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해요.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다. 그러면 뭐 3개월 전이 됐던 2개월 전이 됐던 뭐 4개월 전이 됐던 5월부터 채권 금리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반영됐던 게 사그라지고 9월 19일 이후부터는 다시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정치적 위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지정학적 위기나 뭐 전쟁이 터졌다던가 가장 빠르게 시장에 반영을 하는 게 채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여름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안 해주더라도 6월달, 7월달 FOMC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장이 나와서 뭐 9월달 금리 인하 언급이라던가 아니면 뭐 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채권 시장이 미리 금리 인하가 선반영 될 수 있기 때문에 6월달, 7월달도 시장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도 지금 금리를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압박도 받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명분이 없죠. 명분이 있어야 내릴 거고 만약에 금리를 나중에 늦게 내려서 경기 둔화라든가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거든요. 네.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늦게 내려서 경기 침체가 됐다. 요즘 잘하는 게 이거 다 바이든 때문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명분만 생긴다면 해줄 수밖에 없다. 하고 싶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시점이 알트코인의 어떤 불장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불장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주역이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맞아요. 어떻습니까? 언제쯤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이런 불장이 시작이 될 것이냐? 일단은 뭐 알트코인 불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뭐 이유들이나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거는 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가 실제로 안 되더라도 채권 시장에 선반영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전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이번에도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방송에서도 4월 한 달 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이랑 도미넌스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실제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4월 달은 회복을 했고 5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정고점 트라이를 하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도 불장이 왔었고 그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왔었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모여있던 유동성들이 알트코인으로 흩뿌려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전개가 되는데 21년도 상반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까지 갔다가 네. 40% 아래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21년도와 25년도에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환경이 달라졌거든요. 21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도 그렇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를 넘는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최고점은 60% 중반에서 한 60% 후반 정도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면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리고 21년도 상반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아래까지 빠졌잖아요. 저는 이번엔 40% 아래까지 빠진다? 좀 힘들 거라고 봐요. 뭐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바로 회복하는 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40% 아래까지 빠지기 좀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월가 기관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트럼프 행정 정책도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빠질까라는 생각에는 의문이 들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21년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을 했고 이번에도 급락은 하겠지만 그 급락하는 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폭이 작다는 건 그만큼 알트코인의 불장의 화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은 다 오르겠지, 다 상승하겠지. 근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오를 수 있는 오르는 맞아요. 장이 올 수도 있다. 네, 개별적으로. 작년만 보더라도 리플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죠. 네. 장 연말에 거의 한 7, 8배가 확 올랐죠. 네, 리플, 솔라나 많이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알트 불장은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알트 불장은 아니지만 알트 불장이 온 거는 맞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정 알트코인만 개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찌됐든 간에 후행 지표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하시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몇몇 종목들의 어떤 그 급등 이러한 것들이 알트코인의 불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 어느 정도까지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불장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나올 것이냐. 이제 그걸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보통 기대치가 있으니까. 최저점 가격 대비 그래도 한 5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200만 원 초반대면 1000만 원에서 뭐 오버슈팅 쏜다 그러면 한 1500 정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역시 작년에 리플에 이어 올해는 이제 이더리움이 그런 식의 상승이 급등이 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급등, 어쨌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번에도 따라오는 그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도미넌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또 그것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 네. 그 의미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일단 도미넌스라는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의 점유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 내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낮다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비중이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 현금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예전보다는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라는 건 시장에 현금이 많다. 뭐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대기성 현금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다. 그러면 알트코인 불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예,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낮다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고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일 때 그런 식으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낮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의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몇 %를 차지하느냐 네, 이거에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확 달라진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비트코인의 어떤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비트코인 급등이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받쳐준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한 2억에서 2억 3천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 레벨이 왔을 때에는 이제 비트코인 불장은 온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미 뭐 정고점은 1억 5천만 원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넘더라도 이제 알트코인 불장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점부터라도 그렇군요. 지금 알트코인들의 어떤 급등이 보통 ETF 네네. 상품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연계가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 기대되는 ETF 승인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솔라나 그리고 리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CME 선물 거래가 상장이 됐거든요. 두 가지 코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을 고른다고 하면 CME 선물 상장을 보셔야 돼요. 현물 ETF 승인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절차라고 할까요? 뭐 시험 테스트라고 할까요? CME 선물 상장이 되어 있는 알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이게 ETF를 파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검증이 돼야 거래량이 나오고 검증이 돼야지만 현물 ETF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ME 상장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CME 상장이 안 되더라도 뭐 거래량이 높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가 막 크게 형성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시가총액이 높고 뭐 미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물 ETF 승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ETF 상품들도 상장 페이지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ETF 승인보다도 그 알트코인이 월가 기관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상승장도 그렇고요. 시장을 볼 때 달러 방향성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반에는 약달러 정책이 있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지금 5월 달이잖아요. 한 4개월, 5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가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짧은 기간 안에 달러 인덱스가 10% 가까이 빠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를 원하기는 하지만 점진적인 그 약달러를 원하는 거지 급격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4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트리플 하락이거든요. 미국의 환율이 하락했고요.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네. 보통 요 트리플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머징 국가들이라던가 좀 개발도상 국가 같은 좀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한 이런 국가들한테 일어나는 건데 이 트리플 하락이 미국한테 일어났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튀었거든요. 네. 급등했다는 건 미국의 30년물 국채를 누가 매도했다는 얘기죠. 내가 미국한테 30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돼. 근데 미국이 안 줄 것 같아. 못 줄 것 같아. 그럼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렸다는 얘기죠. 네. 그럼 4월 달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달러가 약세로 빠졌고 좀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 유지하려면 전 세계인들이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뿌려줘야겠죠. 달러 유동성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무역 거래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역 적자를 얻게 될 거고 무역 적자를 얻게 되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고 언젠가 달러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럼 기축통화로서의 완전성이 훼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미국이 무역 흑자를 가져간다고 하면 전 세계 기축통화가 충분히 풀리지 않겠죠. 그렇죠. 미국이 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기축통화의 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급격한 달러 약세가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4월 달에 달러가 약세로 나왔던 이유도 그 이유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는 지금 강달러를 통해서 기축통화 위치를 지키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약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어 합니다. 네. 하지만 약달러를 원하는 건 맞지만 급격한 약달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 뭐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약달러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약달러가 미국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약달러를 가져가는 게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건데 아직 공장들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건데 약달러 정책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에 관해서는 강달러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좋거든요. 그 이유가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미국 정부의 수입 물가가 낮아지죠. 네. 그리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소비력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에 뒷받침될 수 있는 거는 강달러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상쇄를 시켜야 트럼프 정부도 마음껏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급격한 달러 약세를 좀 막거나 아니면 달러 강세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4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97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죠. 뭐 중동 전쟁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미국채 매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나오겠죠. 뭐 그런 정책들이 뭐 SLR 규제 완화라던가 아니면 법인세를 감소해 준다던가 아니면 미국으로 공장이라던가 투자 유치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로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러 강세를 집착을 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달러 강세가 나오면 미국 증시나 암호화폐 자산시장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 강세 때문에 그 달러 강세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그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 얘기를 해보자면은 달러가 강세면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금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3개월간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파란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초록 색깔이 S&P 500 그리고 빨간 색깔이 달러 인덱스예요. 네. 이렇게 왼쪽부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쭉 빠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S&P 500 주가가 쭉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S&P 500이 쭉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달러 강세 이퀄 주식 코인 하락 요 법칙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달러 강세가 나오면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지금 현재 매크로 관점으로 봤을 땐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환율은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을 그리고 경제 성장을 대변하거든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라는 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다는 거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다는 건 미국으로 자본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이나 ETF나 미국으로 많은 자본이 몰린다는 건 달러가 강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산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강세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하긴 보면은 달러 약세가 된다 하니까 바로 그 환차손 걱정하는 우리 네. 서학개미들도 그쪽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다시 국내로 맞아요. 들어온다는 뉴스가 요새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번에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이 나왔잖아요. 둔화가 떴는데 이번에 GDP 연방 나오에서 이제 2분기 속보치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2.3%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뜻은 1분기 때는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입량을 늘렸고 뭐 금도 수입을 하고 그래서 무역 적자 때문에 GDP가 좀 둔화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좋게 회복하거나 높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미국 경제 성장이 받쳐준다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올해 그 자산 시장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지금 워낙 그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상승장이 종료되는 시점이 조금 빠르게 앞당겨진다. 빨리 나오면 상반기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장이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더리움 포함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발생을 했죠.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관세 인상 이런 정책들이 조금 예상보다 굉장히 좀 세게 나왔고요.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제가 예상한 시점보다 아마 한 100일 정도 딜레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은 회복의 구간으로 봤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은 저는 상승장 초입 구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고점을 지금 찍은 상태고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됐다고 본다면 지금 알트 불장이 아마 길어도 한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요 정도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상승장이 끝난다는 얘기는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급락장 혹은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어떻습니까? 아까 그 사이클 4년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변했을 수 있다, 없어졌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장 이후에 이 폭락장도 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요? 변화에서 가장 큰 부분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이제 못 오르더라도 비트코인 혼자 4년 반감기 사이클을 무시하고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이때가 이제 뭐 알트코인 불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뭐 비트코인 가격이 나올 가능성도 높을 건데 우리가 4년 만각의 사이클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분석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월가 기관들이 상황이 어떻고 금리 인하가 어떻고 거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연말 상승 가능성도 전 열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가 되던가 아니면 침체가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변수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지금 방송하고 난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상반기에 좀 의미 있는 상승량이 나온다. 그럼 저는 상반기에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장 이후에 찾아오는 급락장, 네. 사실 폭락장이라고 봐야죠. 과거의 그 데이터들을 보면 거의 뭐 60%, 70%씩 하락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러한 폭락장이 찾아올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이제 정고점 기준에서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될 건데 정고점이 이제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뭐 내후년 되겠죠. 한 뭐 5천만 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4천에서 5천 정도. 근데 이제 뭐 정고점 가격, 비트코인 최고점 가격이 막 더 높아진다. 그러면 좀 그 가격은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한 있어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그 어떤 레벨이라고 하면 네. 한 5천까지도 한 4, 5천 떨어질 정도는 가능성이 있죠. 아, 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이라면 그러니까 그 하락하는 기간이 그냥 바로 그렇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계속 이제 꾸준히 떨어져야죠. 꾸준히 하락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26년도, 7년도 한 2년 정도 걸쳐서 하락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 저점에서 담을 수 있는 구간은 길어야 한 달, 뭐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아, 잠깐 네. 그렇게. 아마 근데 그러한 가격대가 되면 또 사기가 어려운 게 이미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불안감, 공포가 아마 팽배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이미 물려 있어서. 예. 돈이 없어서 근데 아니면 하죠.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일부 물려 있어야 그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안 물려있고 모르면은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마이너스 40%, 50%, 60%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아, 이 정도 되면 살 때가 됐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려있는 것도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알트코인을 다 덜어낼 생각이거든요. 알트코인은 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처럼 다음 상승장 사이클에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다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울 거예요. 뭐 2천만 원에 사신 분들 계실 거고 평균 매수 단가 낮으면은 아까워서 못 파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일부분 익절해서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갖고 다시 또 하락장에 또 줍고 다음 상승장 사이클을 또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그러니까 많은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스트라티지 같은 그 기업들 뭐 계속해서 ETF 그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사모으고 이랬기 때문에 네. 폭락을 용인할 수 없는 이 큰 손들이 워낙 많아졌고 이것 때문에 예전 같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 때문에 폭락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아, 어떤 이유로요? 예를 들어서 지금 MSTR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환사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빠지면은 MSTR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MSTR이 버티려면 비트코인을 갖고 활용해서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없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뭐 은행에 담보를 맡겨서 뭐 이자를 받는다. 아직까지 제도권 내에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뭐 기업들의 시가총액 올리는 그런 MSTR 같은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자기네들만의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죠. 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문에 더 비트코인의 큰 폭의 하락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관들도 자산운용사들도 그 손절 로스컷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그 매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차환을 해주려면 던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내 개인 투자자는 또 그럴 때 개인 돈이라면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이 투자자들의 돈 요구가 있을 때는 환급을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장에서의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나중에 거기가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맞아요. 있군요. 그 22년도에 FTX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대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FTX 거래소가 파산돼서 비트코인 시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그때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 시중에 유동성이 없었어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자금 원천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낮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FTX 거래소는 뱅크런이 안 났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뭐 금리가 높든 낮든 시중에 뭐 경기 침체든 거시 경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뭐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그 코인 쪽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랬지만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힘들었을 거예요. 주식도 보통 그러거든요. 작년에 엄청 전문가들 욕 먹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많이 힘들었고 트럼프 정책 때문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진짜 뭐 펀드 매니저들도 어려운 그런 장에서 개인 투자분들을 고생하셨다고 좀 마음고생이 심했다. 뭐 그래서 버틴이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하기 전에 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회복해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힘든 구간을 이제 버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장 내에서 엑시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번 엑시트를 못한다, 알트코인에 물린다 그러면 28년도 다음 사이클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때 되면 시드가 묶여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뭐 4천, 5천까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오겠죠. 네. 그리고 기회비용도 당연히 날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승장 구간에 욕심을 조금 버리고 그리고 최대한 좀 최고점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최고점 엑시트보다는 본인들이 정해놓은 원칙과 기준대로 뭐 2배, 3배, 4배 수익을 거두겠다 그러면 분할로 덜어내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한 욕심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참 주식도 그렇고 모든 자산 시장에서의 현명한 그 매매 방식인 것 같긴 한데 네. 한 방에 쌀 때 사고 한 방에 비쌀 때 팔고 싶은 이 심리 이것 때문에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코인 이슈 경제 채널 박은성 대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